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수십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는데 채권 금리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어요.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정상인데 화염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균열이 시작된 걸까요? 교과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역설 속으로 지금부터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통화정책의 기본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 금융시장은 이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RP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조 단위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3년 만에 국채 직접 매입이라는 금기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대 중반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죠. 이건 마치 의사가 해열제를 투여하는데 환자의 체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틀렸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건 아닌가를 물어야 합니다.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 우리가 알던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을 가능성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을 무능한 관료나 문제 해결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극히 제한된 선택 속에 갇힌 조정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는 세 가지 목표가 놓여 있어요. 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 시스템 붕괴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파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어딘가는 흔들리는 딜레마 속에서 그들은 최악을 피하는 차선책을 계속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 산업의 금융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건설 섹터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개별 건설사 몇 개가 부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수십만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가계의 자산 구성, 소비 심리까지 모두 한 줄로 연결된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구조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우려 등급 PF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달합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면 건설사만 몇 개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도나고 증권사들이 휘청거리고 그 공포가 1금융권 시중은행까지 번지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고 시장이 원하지 않는 돈을 억지로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위험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단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방식이 지난 몇 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2022년 겨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서울 최대 규모라던 12,000가구 메가 프로젝트가 갑자기 멈춰섰고 건설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어요.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을 서주고 전매 제한까지 풀어주면서 프로젝트를 강제로 살렸죠. 언론은 이를 영화 제목을 빗대 둔촌 일병 구하기라고 불렀는데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에는 치명적인 메시지가 각인됐습니다. 바로 대마불사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는 규모만 충분히 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중요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위험은 결국 공공이 떠안는다는 믿음이죠.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책임과 위험인식이 왜곡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건설사, 증권사, 금융사 할 것 없이
리스크 관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일단 판만 최대한 크게 벌려. 문제 생겨도 덩치가 크면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줄 거야 라는 배짱 영업이 만연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본래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정부가 꽂아주는 유동성 링거를 맞으며 생명을 연장했고 2022년에 조기 치료했으면 간단히 끝났을 작은 염증이 3년 동안 방치되고 영양분까지 공급받으면서 2025년 지금은 전신으로 전이된 4기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 전체에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보내는 신호의 변화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채권 시장, 환율 움직임이 정책 당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안정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시장,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건 정상적인 수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부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는걸? 안정화 메시지를 주려던 정책이 오히려 우리는 지금 중환자 상태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역효과를 낳은 겁니다. 이 불안감이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면서 너희 나라 위험하니까 돈 빌려주려면 이자 더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고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한국형 금융 심장마비의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금융 영역의 이 불안은 곧 실물 경제로 그대로 전이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감이 급격히 감소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으며 고금리가 숨통을 조르는 삼중고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일자리 18만 개가 공중으로 증발했어요. 30년 경력의 한 건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했는데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일거리는 있었는데 돈이 안 돌았던 거라면 지금은 일감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중장년층 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자리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현장에서 장기적인 생산성과 품질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 사이클상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약해지는 구조적 붕괴 과정입니다. 시스템 신뢰가 약해질 때 특정한 현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관리, 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 발생한 유령 아파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시행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동호수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고 금융기관들은 현장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류만 믿고 수천억을 대출해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를 인지하고도 피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제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건데 설마 문제 있겠어? 라고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만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 비정상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시스템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선지급을 60에서 70%씩 해주고 수천억 사기당하고도 같은 업체한테 재입찰 기회 주고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은 건지 너무 무섭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질문합니다. 수익은 그들이 다 챙겨가는데 왜 그들이 저지른 부실의 청구서는 세금과 고금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책 당국은 쉽게 방향을 틀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 경제 구조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책 판단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에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PF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이 20에서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글로벌 기준으로 극단적인 부동산 의존 경제예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 단순히 자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정치적 지지율을 크게 흔들며 금융 안정성까지 동시에 결정합니다. 커다란 배에 비유하자면 반도체 엔진도 있고 자동차 엔진도 있지만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건 부동산 엔진 하나뿐인 거예요. 만약 이 엔진을 멈추거나 폭발시키면 배는 그 자리에 정지하는 게 아니라 침몰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 포의 급감을 뜻하고 경제 관료들에게 부동산 붕괴는 국민 자산의 70%가 증발하며 소비가 급냉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구조가 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앙은행이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해도 결국 이 거대한 인질극 앞에서 굴복하고 고장난 엔진에 연료만 계속 부어대는 기형적인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강제 매입했어요. 은행들은 즉시 막대한 손실을 확정해야 했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비명과 저항이 거세게 터져나왔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됐고 경제가 강력하게 재도약했어요. 반면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을 제거하는 대신 캠코 같은 기관을 통해 부실 자산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떠안거나 만기만 연장해주며 시한폭탄 돌리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교훈만큼은 명확합니다. 선택의 비용은 미루는 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가와 시스템은 모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없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여러분 개인의 계좌까지 보호해 줄 여력은 없어요. 따라서 개인이 거시 경제 흐름을 직접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건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점검해야 할 핵심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장기 금리 흐름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는 시스템 신뢰 약화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현재 3%대 중반을 오가는 이 금리가 만약 4%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내부 균열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심각하구나 판단하고 즉시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해요. 두 번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위험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글로벌 자본이거든요. 그들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는데 1470원을 돌파해서 1500원대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위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신뢰 붕괴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달러 자산 비중을 즉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환 여력의 변화입니다. 현재 약 1300억 수준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달러를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취약 금융 부문의 건전성 신호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전체 평균 연체율이 아닌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취약한 고리들의 실제 연체율입니다. 이 수치가 10%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시한폭탄에서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폭발 직전의 신호죠. 다섯 번째는 해외 자금의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매도 버튼으로 의사를 표현하죠.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한국 주식과 채권을 수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침몰 직전의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집단 이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포착한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5개의 계기판 중 3개 이상에서 적색 경보가 동시에 발령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달러, 현금,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정부도 2028년까지 PF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등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5%만 갖고 95%를 빚으로 조달하던 위험천만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요. 하지만 이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닥친 2026년의 위기는 그 새로운 규제가 막아주지 못합니다. 위기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아십니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팔아치운 사람들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금을 준비해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사람들. 몇 년 뒤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바닥친 자산을 주워 담아 부의 추월차선에 올랐어요. 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